제국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조선 정벌론, 흔히 뭐 정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메이지 유신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한 700여 년 동안 이 막부, 즉 무사들이 정권을 운영했죠. 우리가 막부 정권, 뭐 일본어 바쿠, 막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 바쿠 에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막부 정권이 이제 에도, 오늘날의 이제 도쿄죠. 에도 지역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히데요시를 이제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쇼군이 되어서 에도로 천도를 해서 이제 마지막 막부를 운영을 했죠. 그래서 약한 도쿠가와 막부가 약 막번 체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막부와 그리고 번은 여기서 이제 지방 호족들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이 다이묘들이죠. 영주들 중심으로 해서 자치권을 가진 번들이죠. 한 250여 개 당시에 번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한 번을 이제 우리가 웅번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남 지역에 있었던 조슈하고 그 다음에 사스마 번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도쿠가와 막부가 한 250여 개의 번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막번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웅번이 연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 통치권을 이제 이 쇼군이 아닌 천황에게 이제 돌려주라는 이런 어떤 운동,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정봉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정봉환이 결국은 천황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통치권을 넘기라라는 게 이제 대정봉환이에요. 이게 이제 주도가 된 번이 두 개의 번이 이제 일본 서남 지역에 있는 조슈와 사스마 번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때가 186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복고를 선언하게 되죠. 67년 12월에 왕정복고를 선언합니다. 당연히 일본의 무사계급들은 이제 사무라이들은 반대를 하겠죠. 기존의 이제 막부 세력들은 바쿠 세력들은 반기를 하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보신 전쟁입니다. 무진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무진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보신전쟁이 결국은 발생을 하고요. 결국은 이 보신전쟁에서 이제 신정부군, 소위 말하는 이 왕정복고 세력, 즉 천황을 중심으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새로운 어떤 정부군이 이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에도를 장악하고요. 막부가 있던 당시에 도쿠가와 막부의 수도였던 에도를 완전히 신정부군이 장악을 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합니다. 메이지 황제를 천황을 중심으로 이제 권력이 완전히 이양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또는 뭐 명치 유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메이지 유신은 존 왕양희, 뭐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천황이기 때문에 존 황양이라고 그랬었습니다. 황제를 존중하고 소위 말해서 양이 서양의 세력을 물리칠 양자죠. 그래서 황제를 옹립하고 천황을 옹립하고 그다음에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라는 어떤 기치를 들고 사실 이제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본이 이제 근대화의 길로 걷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메이지 유신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메이지 유신 이전에 우리가 이 조선 정벌론, 즉 정한론과 관련해서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어요. 이 인물은요, 그러니까 명치 유신 이전에 사실은 이제 있었던 인물인데요. 물론 조슈번의 앞에서 얘기한 조슈번의 당시에는 이제 조슈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은요, 굉장히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하면서 철갑선을 타고 일본 해안가에 나타났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서양의 문물을 보기 위해서 밀항을 해서 서양 문물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2번이나 밀항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제 쓴 책이 바로 유수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유수록이라는 책이 이제 결국은 그 속에 오늘날의 어떤 정한론, 즉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일본이 그러니까 앞으로 독립국가로서 부강하기 위해서는 또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유수록 내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결국은 만주 일대와 러시아, 중국 일대로 팽창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의 어떤 기초를 수립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유수록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다 소이는 일본의 지금 우익들의 하나의 정신적 지주이고요. 그리고 이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그 아베 수상이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실제 아베의 고조부도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은요, 이러한 어떤 야망을 품고 후학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제 삼촌이 하던 학교를 이제 물려받아서 한 80여 명의 제자를 배출하는데요. 그 대부분의 제자들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토 히로부미도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뒤에 나오는 뭐 기도 다카요시나 이런 이와쿠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시다 쇼이는요,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는 중에 이제 결국은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1858년에 체결하는데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뭐 예를 들면 취해법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항구를 개항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또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불평등한 그런 조약이었죠. 자, 이런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이제 막부가 에도 막부 말기에 결국은 개항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서양 세력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정책에 이제 반대하는 반막부 세력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막부 세력들은 이 반막부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했죠. 이 반막부 세력 쪽 즉 말해서 이 막부의 반대 세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이었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도바쿠 그러니까 막부를 타도하는 어떤 대척점에 있었던 이 요시다 쇼인은 결국은 이 안세이 대옥이라는 이 막부들의 반막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때에 결국 에도에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서성의 시신을 수습을 해오죠. 이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 등이 요시다 쇼인의 시신을 수습해 오면서 어떤 결의를 다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은요,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고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정신적 어떤 토대를 마련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한 논쟁에 대해서 좀 보자면요. 자, 유신 1868년에 이제 유신에 성공을 하고요. 유신 초기에 이 정치 세력들은요, 크게 두 가지 조선 정벌과 관련해서 두 가지 파벌로 나눠졌습니다. 한 파벌은 정벌을 찬성하는 파예요. 그러니까 정한론을 주장하는 파들이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기도 다카요시나 사이코 다카모리, 에페 신페이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페 신페이는 사실 조선 정벌뿐만 아니라 만주와 러시아, 중국에까지 세력을 평창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이제 군부의 이 사이코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이런 사람들이 이 정한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 그렇게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조선은 청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청나라가 종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하고 지금 일본에는 국력 차이가 격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을 정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청나라와 조선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두텁게 해서 후일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와쿠라 도모미하고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론을 놓고 두 개의 세력들이 이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죠.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나서 1871년부터 1873년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대규모 사절단을 편성해서 구미 열강들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와쿠라 사절단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또 이와쿠라를 단장으로 하는 이런 사절단이 1년 10개월 동안 구미 각국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서양의 문물들을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견문 기록들이 결국은 나중에 메이지 유신 후에 일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원래 이 이와쿠라 사절단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미국 등을 비롯한 이 구미 열강들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어떻게 좀 개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큰 목적이 있었는데, 이런 뜻은 뭐 이루지 못했죠.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이런 어떤 제국을 건설하는 팽창 정책을 쓰고 있었고요. 당연히 이 미국도 그렇고 나머지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이 강대국들이 사실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해서 아시아에서 팽창 정책을 쓰고 가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불평등 조약을 일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여러 가지 선진 문물과 제도와 법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일본의 어떤 메이지 유신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이것들이 하나의 정책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죠. 자, 이런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제 유럽을 순방을 할 때, 미국과 유럽을 순방할 때 일본 국내에 남아있던 이 세력들은요, 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정한론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당시에 참이였고요. 그 다음에 소에지마 다네옴이라는 이 사람은 외무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이제 뭐 외무 장관 정도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체류하면서 러시아와 조선과 타이완 등에 대한 무력 팽창론을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럽을 순방하고 다닐 때 이러한 정한론자들은 조선과 타이완과 만주 지역에 각각 그 지리 조사를 수행하게 합니다. 이때 이제 많은 육군의 소자, 중좌들이 오늘날의 연관장교 정도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과 타이완과 만주에 각각 지리 조사를 하는데요. 결국은 지형을 조사하고 또 정세를 파악하고 향후에 이제 일본이 만약에 이러한 국가들과 전쟁을 할 경우에는 작전 환경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러한 어떤 목적으로 지리 조사를 수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력 팽창론자들은 이 이와쿠라 사절단의 어떤 멤버들과는 달리요, 오로지 정보를 통해서만 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이것이 일본이 앞으로 부강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당연히 이제 그 정한론자들하고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들이 이제 이 사절단들은 즉 이와쿠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또오나 또 오쿠보 같은 이런 사람들은 대외 정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선 아직까지 메이지 정부가 아직까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가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지금 무력을 사용해서 어떤 팽창 정책을 쓰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한론자들의 주장,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사이고 다카모리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런 어떤 정한론이 사실은 이제 이와쿠라 등에 의해서 밀려서 이제 초기에 메이지 유신 초기에서는 정부 정책에서 이 정한론자들이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한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정치적 권력 투쟁에서 이제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정한론자들이 이제 정부 요직에서 사퇴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와쿠라를 중심으로 한 오쿠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국가 체제 강화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강부터 해야 된다. 부국 강병이 아니라 우선 부강부터 해야 된다. 이런 국가 체제 강화론자들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이와쿠라 등이 이제 메이지 정부의 운영의 주역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조선 정벌론과는 좀 다르게요. 이 타이완 정벌론을 좀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대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류큐 제도는 오늘날의 이제 오키나와죠. 일본의 제일 남단 쪽에 있는 오키나와 당시만 해도 이 류큐 제도는요, 청나라의 종주권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류큐에 대해서 어떤 종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당시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청나라의 어떤 종주권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류큐 왕국이었죠. 자, 이 류큐 왕국에 속해 있는 미야코지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섬이 있는데요. 이 주민이 타이완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청나라가 류큐 왕국의 사실상 종주국으로서 있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일본인들이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메이지 천황은 이 류큐 국왕을 번왕에 봉합니다. 번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막부에서 우리가 막번 체제할 때 이 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 류큐 국왕을 번왕에 봉합을 하고요. 일본의 귀족 계급인 화족의 반열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류큐를 청국의 어떤 귀속 여부를 청국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즉 일본이 이제 류큐가 우리 일본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메이지 천황이 이 미야코지마 주민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다 결국은 청국과 일본이 이 류큐를 놓고 귀속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할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국과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런 류큐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견 차이로 이 류큐의 귀속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요. 대신에 이 과정에서 타이완 문제가 서로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타이완이 의외로 중국이 일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타이완은 중국의 정교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정치와 어떤 종교가 어떤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캐치했던 일본이 이제 바로 타이완 정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국은 당시만 해도요 여러 구미 열강들에 의해서 상당히 어떤 내부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영국과의 어떤 아편 전쟁 그리고 구미 열강들이 독일, 프랑스, 미국 여러 열강들이 중국의 일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주 그 경쟁적으로 진출을 했었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타이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청나라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탓이었죠. 자, 이러한 답변을 들은 일본은 바로 이제 타이완 정벌 계획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게 타이완이고요. 위에 보면 이제 이게 미야코지마 섬이죠. 여기에서 이제 주민이 결국은 타이완에서 살해되는 이런 어떤 사건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소위 말해서 정대론이 이제 발단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점에서 이제 정부의 핵심 세력들이 이와쿠라, 오쿠보 등에 넘어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건파들이에요. 외교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정한론자 이런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강경론자들이 이제 퇴진을 하고 이 정부의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던 이와쿠라 등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유신 1870년대 후반에요. 자, 그런데
정한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이 타이완 정벌론은 이 사람들이 또 개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제 이 대외 정벌을 주장했던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무라이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 타이완 정벌론은 뭐 중국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조선에 대해서는 당시 천국이 하나의 강력한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감히 조선을 정벌한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이 타이완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반응이 정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또 국내적으로 이제 이 사무라이들이 워낙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결국 국내 민심 무마 차원에서 새로운 이 정부 주도 세력들이 이제 타이완 정벌론을 수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병력 3,658명을 군함 3척에 태워서 타이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교전을 한 후에 타이완을 평정을 하고 도쿄로 귀환을 하게 되죠. 자, 이 타이완의 정벌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요. 메이지 정부가 사실은 1868년에 이제 정부를 수립했어요. 이 군비 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육군과 해군의 어떤 군비 정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타이완 정벌은 메이지 정부가 건설해왔던 육군과 해군의 군사력이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즉 정부의 국가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달성을 위해서 최초로 운용되었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일본은 군사력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군사력을 더욱더 정강시키서 국가 이익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대외 정책에 나아가는 이런 방향으로 사실 나가는 이런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팽창주의의 어떤 최초의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조선을 강제로 병합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1905년에 그러니까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조선을 병합하기 전에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여기서 더욱더 자신감을 얻고요. 그리고 난 다음엔 또 러시아를 가상적군을 해서 1904년에서 5년까지 러시아를 또 공격을 해서 러일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전쟁을 하기 전에 1902년도에 영일 동맹을 체결하죠. 당시에 영국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중국 지역에서 어떤 세력을 평창하는 그런 단계에서 영국하고 결국은 이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를 공격하고요.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과의 동맹이기 때문에 영국의 요청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합국으로서 1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이 되면서 일본의 국력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 군부가 워낙 세력이 커져서 일본 정권에서도 이제 군부 통제가 잘 안 되었었죠. 그 정도로 군국주의로 치달아가고 있었을 때 1931년에 만주에 있던 관동군에 의해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만주 사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주에 괴뢰 정부를 세워줘 포위 황제를 이제 내세워서 괴뢰 정부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1937년에 또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 본토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중일 전쟁 말기에 유럽 쪽에서 이제 독일이 히틀러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제 만주 사변 이후에 이제 서구의 열강들이 사실 일본을 계속 제지를 하죠.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면서 일본의 어떤 만행 그리고 일본의 팽창을 우려하면서 많은 제지를 하면서 결국은 영일 동맹이 그때 깨집니다. 일본이 영일 동맹을 파괴하고 왜냐하면 일본은 그때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했기 때문에 만주 사변 이후에 결국은 일본의 어떤 정부에서도 이 군부 통제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은 끝도 없을 이런 팽창주의에 완전히 젖어서 궁극적으로 한참 치닫고 나갈 때 결국은 영일 동맹을 깨버리고요.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서유럽에서 독일의 어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결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동맹을 체결하죠. 영일 동맹을 파기하고.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국 동맹을 체결해서 2차 세계대전에 결국은 뛰어들죠. 진주만을 공습해서 결국은 일본이 이제 원폭을 맞고 무조건 항복하는 이런 패망의 길로 들었던 것이죠. 자, 이런 쭉 과정이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이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사실 비롯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타이완 정벌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선 병합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이 제국의 길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이완 정벌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팽창주의의 최초의 시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타이완에서 정벌이 이루어질 때 한편으로서 이제 이 메이지 정부는 초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또 다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와의 국경 설정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과의 외교 관계 수립의 문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초기의 주요 정치 세력들과 이 지식인들은 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영토 교섭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인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서요, 러시아의 영토 문제는 이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의 교섭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러시아가 피오트르 대제로부터 이제 러시아가 어떤 팽창주의를 하면서 연해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만주 일대에 러시아의 남하 정천을 해가지고 조선과 국경 일대로 이렇게 러시아가 진출하게 되면 결국은 일어나는 일본의 교두부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당시는요 주권선을 일본의 본토로 보고요 이익선을 조선 반도로 한반도로 이익선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는 이 일본의 어떤 주권을 보호하는 데는 필수적인 어떤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이익선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러시아가 점점 남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일본의 교두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의 영토 교섭 문제는 조선과의 교섭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서 두 가지 어떤 방책을 이제 고려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조선하고 외교 관계를 두텁게 해서 결국은 조선을 지속적으로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어떤 하나의 방책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조선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거부하고 굉장히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경우에는 이 조선에 교두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선을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두는 어떤 강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와의 영토 교섭 문제는 가지고 있던 살린을 전부 다 이제 다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치시마섬을 이제 일본이 가져오는 쪽으로 해서 러시아하고 교섭이 이루어져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요, 이 문제는 결국은 두 척의 함정을 보냅니다. 그래서 운요와 다이치, 테이보 두 함정을 보내서 이제 부산에 들어가서 이 동해 영흥망 쪽으로 해서 남해와 동해 일대 이제 위력 항행을 합니다. 7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요게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운요호는 조선 서해안 지역에서 청국 연안 일대 항로를 연구하라는 지시를 해군성에서 이제 받아서 9월 달에 다시 이제 이 조선 서해안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강화도 초지진에서 이제 이 운요호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군들이. 그래서 이제 교전이 벌어지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강화도 사건입니다. 자, 이때 일본이 이제 결국은 일본은 전사자가 한 명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선군이 한 30에서 한 40명 정도가 사실 전사가 발생했죠. 이때 이제 일본 당국들도요, 일본 해군들도 이 당시의 상황을 명백하게 어떤 방위를 일타는 침략 행위다라고 일본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에서 이런 것들이 증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메이지 정부에서는 이 이후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함을 세 척을 또 부산에 보냅니다. 그래서 조선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또 6척의 군함과 운송선을 강화도에 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기항을 하는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이 강화도 조약 체계는요, 사실 일본이 페리 제도에 의해서 본인들도 조일 수호조약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상당한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실 미국에서 배워서 우리한테 사용을 했던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서도 중국의 전통적인 종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뭐 그런 의도죠. 그러려고 그러면 우선 중국의 전통적인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이제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취해법권을 허용하게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인데 이것도 대표적인 또한 불평등 조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강제로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되는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조선이 개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강화도 사건의 중요한 의의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 강화도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중국의 종주권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이 배제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 조선에 작용할 어떤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의고요. 두 번째는요,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에 쭉 건설해왔던 이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사용해서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체험했던,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던 그런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또한 일본 측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조선 입장에 보았을 때도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강화도 사건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어떤 초반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조슈번과 사스바번에서 사무라이 막부들이 결국은 존황양이의 기치를 들고 막부를 타도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이후에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사실은 일본의 신분 제도와 봉건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제가 형성이 되면서 기존의 이 사무라이 즉 계급이 다 이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을 중심으로서 나머지는 전부 다 평등하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과거에 다이묘나 또는 농업, 수공업자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막부시되는 신분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 메이지 유신 정부에는 신분제가 철폐가 되고요. 오로지 정점의 천황이고 나머지는 다 평등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사무라이들의 누리던 기존의 특권이 다 이제 빼앗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지 유신에 동참을 했던 이 사무라이들, 강경농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난이 일어나는데요. 이 하기의 난이죠. 이 지역 이름입니다. 이 가고시마 현에 어떤 하기에서 이제 일어났던 난이고요. 이게 뭐 물론 결국은 진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도해서 이제 군부들이 일으킨 또 하나의 이 세이난 전쟁인데요. 이 세이난 전쟁이 또 1870년 결국은 다 이란 것들 다 평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란 어떤 국내적 과제를 해결을 하고요. 이 당시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1870년대 후반에 전국을 주도했던 이 오쿠보 도시미치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오쿠모 도시미치는요, 이란 어떤 메이지 정부를 운영하면서요, 앞으로의 일본의 방향을 제시했냐고 그러면 1878년에 이제 세이난 전쟁이 77년도에 평정이 되고 이후에 오쿠보 도시미치가 이제 일본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1878년부터 앞으로 10년간은 내치의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민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요. 2단계로 1888년부터 그 이후에 10년간은 후진을 양성해서 이 후진들에게 부국 강병의 과제를 개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쿠보가 사망을 한 이후에 결국은 일본은 이런 오쿠보의 어떤 조언을 무시하고 결국은 대외 팽창을 염두에 둔 군비 확장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결국은 강경론자들이 다시 이 정권을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군국주의 길로 점점 치닫게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강의에서 이제 청일 전쟁, 그리고 러일 전쟁, 그리고 이어서 1차 세계대전 참전, 그리고 중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기습하면서 이렇게 쭉 어떻게 일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군사력을 건설해서 제국의 길로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이 이런 과정을 군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일본의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패망의 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